자, 지난 제46회의 이론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의 기초 개념에 대한 대화이다.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학생을 모두 고른 것은 이랬네요. 첫 번째 학생, 회계는 회계정보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어. 아주 잘 설명했죠? 네, 현종이 맞았어요. 두 번째 학생, 회계의 내부정보 이용자에는 투자자, 채권자. 틀렸네요. 내부라면은 회사 내부에 있는 이용자를 말하는 건데, 투자자나 채권자는 다 회사 외부에 있는 이용자들이죠. 그래서 이건 내부 이용자가 아니다. 제형이 틀렸고요. 세 번째, 회계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기록 계산하기 위한 장소적 범위를 회계의 기간이라고 하나요? 기간이 장소가 아니죠? 네. 장소적 범위는 회계 단위를 말합니다. 회계 단위. 그래서 지수도 틀렸네요. 예. 다음에 네 번째 학생, 회계 용어 중 전기는 회계 기간이 시작되는 날을 의미하지. 틀렸네요. 회계 기간이 시작되는 날을 의미하는 용어는 전기가 아니고 뭐죠? 기초라고 그러죠. 기초 기말. 회계 기간이 시작되는 날을 기초라 하고 회계 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기라는 것은 현재 회계 연도의 전년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난 회계 기간을 전기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회계 기간을 전기. 다음 회계 기간은 차기. 현재 회계 기간은 단기. 그래서 전기, 단기, 차기. 그래서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 이 모두 골라라는 말 이거 약간 좀 페인트 같아요. 예. 하나밖에 맞은 게 없어요. 그래서 1번 현종이만 맞았다. 맞죠, 여러분?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여러분, 자본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셨나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이죠. 틀렸네요.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됩니다. 다음 2번.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이죠. 네, 틀렸네요.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주식 배당을 하면 자본 총계가 증가한다. 오케이. 응? 주식 배당을 한다는 것은 주식을 그냥 무상으로 나눠주는 거죠. 자본 총계 증가하죠. 자본 총계 증가하지 않는다. 네, 요거 제가 증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유는 제가 분개로 설명을 드릴게요.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한다. 맞습니다.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 안에 있는 개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4번이 여기서는 맞았습니다. 자, 제가 3번에서 주식을 배당했으니까 자본이 증가하겠지 이렇게 순간 살짝 착각을 했어요. 증가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배당하는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주식 배당을 결의했다. 라고 하면은요.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뭐 금액으로 3천만 원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3천만 원. 3천만 원이다. 그러면 차변에 2월 이익 잉여금 3천만 원. 잉여금을 이익 잉여금을 가지고 배당을 하는 거예요. 대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합니다. 자, 이 거래 후 결합 관계를 보면은 차변은 자본 감소. 여러분 이익잉여금은 자본에 해당되는 항목이죠. 차변에 왔으니까 자본 감소하죠. 대변의 미교부 주식 배당은 자본 조정 항목인데 자본 증가입니다. 이것은 자본 조정에 해당이 되고 자본 조정도 자본 항목이죠. 왼쪽에 있는 2월 이익잉여금은 이익잉여금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이죠. 자, 양쪽이 다 자본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금액이 감소하고 증가했기 때문에 자본 총계에는 증가가 없어요. 자, 그러면 결의는 이렇게 했는데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끝나면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주식 배당을 실행하는 날이 있겠죠. 주식 배당을 실행했을 때 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이 4월 달이죠. 우리가 지난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것들을 요즘에 실행하고 있어요. 현금 배당 결의했으면 요즘 현금 배당을 지금 지급하고 있고요. 주식 배당을 결의한 회사들은 지금 주식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주식 배당을 이제 실행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이 미교부 주식 배당금 없어집니다. $3,000,000. 그러면 차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오는 것은 뭐예요? 자본 감소죠? 자본이 차변에 오면 감소하는 거니까. 이건 자본 조정 항목이에요. 대변은 주식을 배당했다는 것은요. 주식을 발행해 가지고 기존의 주주들에게 나눠준 겁니다.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증가하죠. 그래서 대변은 자본 증가죠. 이거는 자본금에 해당되는 자본 증가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결의했을 때도 자본 감소, 자본 증가. 실행을 하는 날도 자본 감소, 자본 증가. 예, 이게 주식 배당의 과정입니다. 주식 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에서 결의되면은 저 첫 번째 분개가 일어나고요. 그것을 준비해 가지고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행하면 두 번째 분개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자본의 증가가 없죠. 총액의 증가가 증가한 것만큼 또 감소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3번 틀렸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틀린 거고요. 1, 2번은 뭐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죠. 이 개정 과목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자본 잉여금에 해당된다라는 그 분류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1, 2번은 개정 과목 자본에 관련된 개정 과목 분류 여러분 암기해 줘야 돼요. 암기. 그래서 답이 4번이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단기 매매증권 처분 관련 자료입니다. 22년 8월 11일 인식해야 할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익은 얼마입니까? 이랬어요. 8월 11일 날 단기 매매증권을 처분했다는 얘기죠. 내용을 한번 볼까요? 6월 1일 날 주식 1000주를 한 주당 500원에 취득하고 매입 수수료 10,000원을 포함해서 51만원을 지급했는데요. 이 매입 수수료는 처분 시 처분 손익을 따질 때 이것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취득원가는 주식 가격만을 취득원가로 봅니다.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 시 비용은 별도의 비용 처리를 하기 때문에 취득원가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50만원에 산 겁니다. 1000주를. 다음에 8월 11일 날 이 주식 중에
500주 절반을 한 주당 600원에 처분하고 수수료 이때 수수료는 이익에서 차감하고 손실에서는 가산합니다. 이것을 차감한 것이 수령 29만 5천 원을 수령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분개하기 전에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모든 문제를 분개로 해서 맞추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분개 써보고 뭐하고 하는 게. 그냥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봐요. 자, 1000주 샀는데 500원씩 1000주란 말이에요. 예. 근데 500주를 팔았어요. 600원에 팔았네요. 그럼 한 주당 100원을 이익 본 거죠. 한 주당 100원. 그런데 500주예요. 그럼 100원 곱하기 500주 하면은 5 동그라미 4개. 예, 5만 원 이익이죠. 그런데 수수료가 5,000원 들어갔어요. 처분시 수수료는 이익에서는 차감시키고 손실에 해당하는 가산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5만 원 났으니까 여기서 수수료 5,000원을 빼라 이거예요. 그러면 4만 5천 원이 처분 이익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수수료를 차감시켜야 돼요. 처분 이익에서는.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겁니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 4만 5천 원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답을 맞추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취득시 분개와 처분시 분개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시 분개 누가 한번 해볼까요? 6월 1일 날 취득시 분개를 누가 한번 해볼까요? 한선미님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6월 1일 날 취득시 분개. 예,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51만 원은 50만 원. 그렇죠. 네. 대변에 다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보겠습니다. 얼마 지급했나요? 51만 원 지급했죠. 수수료까지. 예. 이렇게 하고 만 원은 뭘로 처리한다고 그랬죠? 예, 수수료 비용이라는 900번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수료 비용 입력할 때 보면은 800번대 수수료 비용도 있지만 900번대 수수료 비용도 있어요. 900번대로 처리해야 돼요. 영업의 비용. 요게 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원가는 50만 원입니다. 이걸 기억하셔라라고 했습니다. 50만 원입니다. 수수료 비용은 별도의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처분 손익을 따질 때 취득시 수수료 비용은 제껴놓고 따져야 돼요. 이 수수료 만 원을 이 주식의 취득 원가라고 보시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자산을 취득할 때 그 자산 취득에 관련된 비용을 취득 원가에 다른 것들은 다 포함시키잖아요. 단기 매매증권만 포함을 안 해요. 단기 매매증권만. 그러니까 이것이 특별하니까 이걸 알아두셔야 돼. 단기 매매증권만 취득할 때 수수료를 취득원가에 포함 안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50만 원에 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8월 11일 날 500주를 처분하는 분개, 처분시 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500주만 처분했어요. 네, 천은미 씨가 한번 해볼까요? 네, 천은미님 한번 해봅시다. 차변의 보통 예금이 29만 5천 원.
단기 매매 증권 25만 원. 대변의 처분 이익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45,000원. 네, 잘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뒤에 배경이 어디 갔지? 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5,000원을) 차감한 29만 5천원이 보통예금으로 수령했다. 그래서 보통예금 29만 5천원. 자산 증가. 자, 우리가 자산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반드시 어떤 자산이 감소했거나 아니면 부채가 증가했거나 아니면 수익이 발생했거나 하는 것이 이제 그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변은 말이죠. 단기 매매증권을 처분했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을 얼마치 처분했느냐? 25만 원치 처분한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가 6월 1일 날 산 주식은 한 주당 500원에 산 거예요. 수수료 비용 이거 따지지 말라고 그랬죠. 한 주당 500원에 산 것을 500주 팔았으니까 55, 25. 25만 원. 500원 곱하기 500주. 이렇게 계산해서. 취득원가가 25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자산 감소예요. 이러한 자산을 처분해가지고 이러한 자산의 증가가 온 거예요.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네. 단기 매매증권을 처분했는데 왜 자산이 증가했느냐? 네, 이렇게 단식부기만 생각하면 안 돼요. 복식부기. 항상 대변이 있으면 차변이 있다 이거. 단기 매매증권을 처분했으니까 자산이 감소했다. 자산이 감소했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자산이 감소했어. 이것이 감소하면서 보통예금이 29만 5천원이 증가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더 증가가 4만 5천원만큼 왜 증가했느냐? 비싸게 팔았어요. 한 주당 600원에 팔았기 때문에 증가한 거죠. 그래서 그 차이, 지금 25만 원과 29만 5천 원의 차이는 단기 매매증권의 처분 이익인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수수료를 자꾸 여기다 분개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요건 수익 발생이잖아요. 수익 발생. 영업의 수익입니다. 이것도. 자, 이걸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자, 100원씩 이익 봤으니까 500주면 5만 원 이익 본 거야. 여기다 5만 원을 딱 쓰고. 그리고 차변에 수수료 비용 처분할 때 5,000원의 비용이 발생했지. 이렇게 해도 차변이 30만원, 대변 30만원, 차대변의 합계가 딱 맞죠? 그럴듯하죠? 네. 자, 수수료, 비용 발생이니까 비용 발생시키고, 팔아서 이익 남은 거, 500원짜리 600원에 500주 팔았으니까 5만원 이익 난 거고, 보통예금으로 들어온 건 29만 5천원 들어왔고, 단기 매매증권 25만원어치 갖다 팔은 거고, 다 맞는 듯 합니다만은 우리 기업회계 처리 기준에서 이렇게 하지 않기로 되어 있어요. 기업회계 처리 기준에서는 단기 매매증권의 처분시 수수료나 이런 비용들은, 제 비용들은, 자, 수수료 비용이 이게 뭐냐면 영업의 비용이거든요. 아까 여기 이거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했잖아요. 영업의 900번 때. 자, 처분할 때 영업의 비용도 발생하고 영업의 수익도 발생해요. 영업의 비용이 발생하면서 영업의 수익이 발생하니까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이것을 서로 차감 처리해라. 서로 상호 차감 처리하도록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의 수수료 비용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단기 매매증권 제가 설명드릴 때 여러분에게 아마 설명드렸을 텐데 이론 강의할 때 처분 시 수수료 비용은 처분 이익에서는 차감하고 처분 손실에는 가산한다.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처분 시 수수료 비용은 처분 이익에서는 차감시키고 처분 손실에다가는 가산시켜라. 즉 별도의 계정으로 표시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분계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없애버리고 수수료 비용 이거는 별도로 표시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처분 이익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처분 이익에서 빼주는 거예요. 비용 들어간 거 5,000원을 빼버릴 거예요. 45,000원으로 인식하면 차대변 딱 맞죠? 이렇게 하도록 기업회계 기준에서 규정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매매증권은 수수료, 취득 시 수수료 비용은 별도의 비용 처리해야 돼요. 그거는. 근데 처분 시 수수료는 어떻게 한다? 별도의 비용 처리하지 않는다. 왜 안 하냐면은 처분하면 이익이 나오든 손실이 나오든 나오거든요. 손실에다가는 그걸 더해버리고 그냥. 그리고 이익이 난 거에서는 차감시켜버려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처분 시 수수료 비용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단기 매매증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매도가능 증권도 마찬가지니까요. 예,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 요 문제 3번 문제 단기 매매증권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가 이 회계 시험에서 단기 매매증권 관련된 문제는 이론 내지는 실기에서 아주 자주 다루어집니다. 자주 다루어지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된다. 자, 다음에 네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유형자산 취득 관련 자료입니다. 토지의 취득원가는 얼마입니까? 이랬습니다. 자, 토지의 취득원가 또는 뭐 건물의 취득원가 이런 자산의 취득원가는요. 취득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포함시켜야 돼요. 근데 아까 앞에 3번에서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자산은 취득할 때 수수료 비용을 포함시키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예외적인 겁니다. 단기 매매증권이. 자, 토지는 전부 포함시켜야 돼요. 한번 볼까요? 1월 1일 날 본사 건물 신축을 위해서 토지와 기존 건물 2천만 원을 일괄 취득하고 대금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습니다. 감정가가 토지는 이렇게 되고 건물은 이렇게 된다. 자, 본사 건물을 신축하려고 토지를 샀다면 그 토지에 있는 건물은 수리해서 쓰는 걸까요? 한번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예, 수리해서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22년 2월 1일 일괄 취득한 후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 비용이 지출됐습니다. 본사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을 우리가 신축이라고 그러죠. 만약에 본사 건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와 건물을 샀다 라고 하면은 이 얘기가 달라지지만 이거는 본사 건물을 신축하려고 토지를 산 거고 그 토지에는 우리가 철거해야 될 건물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건물의 감정가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소용없는 데이터입니다. 자, 취득원가를 계산할 때는 자, 건물 포함해서 얼마에 샀어요? 2천만 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철거하는데 100만 원이 들어갔죠? 이걸 포함시켜야 돼. 그래서 토지의 취득원가는 2,100만 원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취득원가는 2,100만 원이다. 그 토지하고 건물분으로 나눠서는 안 됩니다. 전부 토지로 보아야 돼요.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개정 과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와 나의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가번을 보시면 상품 등을 매입하기 전에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때 설정하는 것이 뭐예요? 선급금. 다음에 나번 현금을 실제로 지출하였으나 거래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용도가 불분명하여 처리할 개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설정하는 것. 네, 현금은 지출을 했는데 아직 그게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을 우리는 가지급금이라고 그러죠. 가지급금. 그래서 출장을 떠날 때 우리가 가지급금을 지급하죠. 그래서 선급금, 가지급금 답이 1번이 됩니다. 개정 과목에 대한 문제예요. 예, 계약금 지급한 건 선급금, 나번의 성격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다음에 6번 주식회사 한공이 매출채권 잔액의 2%만큼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고 할 때 22년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대손상각비가 얼마요? 이랬습니다. 자, 이 세 건의 사건에서 대손상각비가 나타나는 것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021년 12월 31일 매출채권은 50만원, 대손충당금은 만원입니다. 전기 말에. 자, 다음에 22년 4월 25일 매출채권 중 3만원의 대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대손충당금 만원 설정해 놨는데요. 예상보다 크게 사고가 났군요. 3만원이 대손이 발생했어요. 예상을 3분의 1밖에 못했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대손충당금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대손상각비가 여기서 이날 2만원 발생합니다. 이날 2만원 발생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2만원 대손상각비다 하는 거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 12월 31일 매출채권이 80만원이다. 그런데 저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2%만큼 충당금을 설정하는 회사다 이거예요. 그럼 80만원의 2% 8이 16 16,000원이죠. 16,000원만큼을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돼요. 근데 지금 대손충당금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이걸 다 설정하니까 대손상각비가 16,000원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36,000원. 답은 3번이에요. 자, 이렇게 판단해서 답을 찾으면 되고요. 자, 이거를 분계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정말 분계를 봤을 때 여기서 2만원 나오고 여기서 16,000원이 나오는 것인지, 분계를 한번 해볼까요? 4월 25일 분계, 대손 발생했을 때 분계 누가 한번 해볼까요? 자, 6번에 4월 25일 대손이 발생했죠? 3만원.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대손충당금은 지금 만원밖에 없는 상태예요. 자, 이 분계는 누가 해보시느냐? 차소연님 한번 해보실래요? 네? 아, 잘 안 되시겠어요? 좋아요. 그러면은 지명선님 한번 해보실까요? 지명선님. 차변에 네, 차변에. 일단 써보겠습니다. 매출채권 3만원. 대변에 대손충당금 만원. 네? 대손상각비 2만원.
자, 거래의 결합 관계를 한번 제가 정리해 볼게요. 자, 지명선 씨. 여기 매출 채권은 자산이죠. 그렇죠? 지명선 씨? 예, 매출 채권이 자산인데 자산을 차변에 적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거래의 판료소가 차변에, 자산은 차변에서 증가하죠. 대손이 발생했는데 자산을 증가시켰어요. 잘못됐죠. 우리가 대손이 확정됐다라는 말은 돈을 못 받게 됐다. 그래서 매출 채권을 감소시켜야 돼요. 그래서 매출 채권 3만 원이 대변으로 가야 되고 대손 충당금 1만 원이 차변으로 와야 되고 대손 상각비도 차변으로 와야 됩니다. 자, 대손 상각비는 손익계산서로 가는 것이잖아요.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차변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대변에 배치했죠? 비용을 취소시켰어요. 네. 자, 계정 과목과 금액은 다 맞았는데 차대변을 바꿔놨습니다. 아까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대손상각비가 얼마냐 했기 때문에 4월 25일 날 지금 이 대손상각비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발생 손익계산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손 발생 시 분계는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래서 2만 원, 아까 우리가 대손상각비 2만 원이 4월 25일 날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12월 31일 날 또 얼마가 발생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2022년 12월 31일 날 매출채권 잔액 80만 원의 2%를 대손으로 추정한다. 이걸 분계를 한번 해보자. 보충법. 보충법이라는 것은 설정할 때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그 잔액을 뺀 나머지만 회계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까 요 4월 25일 분계에서 대손 충당금 10,000원 차변에서 없어져 버렸죠. 여기 기초에 있었던 거. 그러니까 현재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에서 80만 원의 2%의 대손 추정액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 분계를 이 결산 분계로 해줘야 돼요. 자, 누가 한번 해보셔야 될까요? 조용선 씨 한번 해볼까요? (16,000원이고요) 네. 차변의 개정 과목 제가 차변에 오는 개정 과목이 대손 충당금 상각비. 예. 대손 상각비 16,000원. 자, 80만 원의 2% 계산하면 16,000원 나와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 지금 잔액이 하나도 없는 상태니까 전부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대손 상각비 16,000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16,000원 이렇게 분계되죠.
그래서 이 거래 후 결합 관계는 이거 비용 발생, 손익계산서에 비용 발생이 되고, 대손 충당금이라는 것은 해당 매출 채권의 차감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상 자산 감소에 해당이 돼요. 차감 계정이니까 자산의 차감은 자산을 매출 채권에서 마이너스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출 채권의 장부 금액을 줄여줍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손익계산서에 가는 대손상각비가 얼마요 했으니까 이날 2만 원이 갔고 결산일날 16,000원이 가기 때문에 36,000원이다, 이런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답을 찾을 때 이게 분계를 다 써가면서 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머릿속에 이 분계가 그려져야 아까 여기서 2만원, 여기서 16,000원, 그래서 답은 36,000원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자, 6번 문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 이런 문제가 아주 잘 나옵니다.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의 설정과 관련된 또 대손 처리 시, 이게 뭐예요? 이게 대손 발생 시 회계 처리. 요 밑에 건 뭐예요?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회계 처리. 이거 여러분들 매출채권 배울 때 이거 배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서도 지금 여기 46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의 매 회차 이런 문제는 출제를 하고 있어요. 잘 이해해 두셔야 되겠다.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이 취득한 기계장치 관련 자료입니다. 22년 결산 후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감가상각 문제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을 계산하는 공식 꼭 알아야 되죠. 자,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 구하는 공식, 무엇 빼기 무엇이다. 뭐에서 뭐를 빼야 된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에서 뭐를 빼야 장부 금액일까? 괄호 넣기. 장민정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네. 네. 취득원가에서 뭘 빼야 장부 금액이죠? 네,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야 장부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보면 취득원가는 딱 나와 있어요. 네, 여기 1,000만 원에 샀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입을 해봅시다. 1,000만 원 빼기. 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감가상각비를 모두 더한 것이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언제까지 계산하면 2022년도 결산 후 장부 금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계를 언제 샀어요? 22년도 1월 1일 날 취득했네요. 그러면 2년이 경과한 거죠. 2년. 2년치 감가상각비 계산해 봅시다. 내용요소 5년, 잔존가치 200만원, 감가상각 방법은 정률법 40%. 정률법은요, 잔존가치를 쓰지 않습니다. 정률법은. 자, 40% 이 정률만 이용합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 1,000만 원에 40%. 그래서 400만 원. 두 번째 해에는 1,0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빼요. 그래서 600만 원에 40% 정률을 곱해요. 그러면 240만 원. 자, 첫 번째 해 40만 원, 두 번째 해 240만 원.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는 방법 꼭 알아두세요. 첫 해에는 취득원가에서 정률을 곱합니다. 상각률을. 두 번째 해는 첫 해에 상각했던 건 빼고 미상각 잔액이라고 그래요. 600만 원을 우리가 미상각 잔액. 취득원가에서 첫 해에 400만 원 감가상각했잖아요. 그걸 뺀
미삼각 잔액에다가 정률을 곱합니다. 40%. 그러면 240이죠. 두 개 합하면 640만 원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는 거예요. 두 개 합쳐서. 그래서 640만 원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부 금액은 360만 원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가상각 누계액 계산하는 게 여기에서는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정확하게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정률법 하는 방법 이해하셨나요? 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답이 360만 원 1번이 답이 있습니다. 다음 8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상품 관련 자료이다. 단기상품 총 매입액을 계산한 금액으로 옳은 것은 하하 보통 순매입액을 계산하라고 하는데 총 매입액을 계산하라고 그랬군요. 총 매입액은요 순매입액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매입 애누리라든가 매입 환출이라든가 이런 매입에서 차감하는 것을 빼지 않으면 그게 총 매입액이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매입과 관련된 애누리가 하나 있어요. 또 매입과 관련된 매입 환출 반품시킨 게 있어요. 그러면 요 3만 원이 이 3만 원을 순 매입액에다 더해주면 돼요. 이걸 더해준다. 순 매입액에다가. 그게 총 매입액이다. 자, 그러면 순 매입액 이거는 상품 T 계정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구하면 되겠네요. 자, 이쪽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T자. 네, 이게 지금 상품입니다. 상품. 기초 차변이죠. 단기 매입액 여기에 이제 순 매입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구해보면 돼요. 자, 기말이 여기 대변에 오는 거 여러분 아시죠? 5만 원. 기말. 그 다음에 여기에 매출 원가가 하는데 총 매출액이 60만 원인데 매출 이익률이 20%면 원가율은 80%예요. 60만 원의 80%가 여기 원가예요. 68은 48. 48만 원이 여기 매출 원가가 되겠습니다. 자, 대변 합계 나왔죠? 48만 원 더하기 5만 원은 얼마예요? 53만 원. 53만 원이죠? 차변도 53만 원의 합계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순매입액이 얼마겠어요? 43만 원이죠. 이 43만 원이 순매입액이 되어야 차변의 합계가 53만 원이 되기 때문에. 자, 저 43만 원은 순매입액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총매입액을 구하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 43만 원에다가 요 두 개를 더해라 이거예요. 애누리하고 환출까지 더해버리는 거예요. 빼야 되는 것을 더해버리면 돼요. 46만 원이 되는 겁니다. 네. 아무 쓸모없는 총매입액을 왜 구해라고 했는지 하여튼 뭐 이건 문제를 맞추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를 구했는데 보통 순매입액을 구해라. 아니면 그냥 매입액을 구하라. 이렇게 하겠죠. 필요한 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실은 순매입액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시험 문제니까 총매입액도 한번 구해봐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이렇게 T계정 그려가지고 상품 계정의 4가지 요소 잘 배치하면 돼요. 차변에 오는 게 기초하고 순매입액, 대변에 가는 게 매출원가하고 기말상품 재고액이에요. 그리고 양쪽의 합계를 동일하게 맞추는 작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8번 문제도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46만 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의 결산정리사항 반영 전에 당기순이익이 20만 원일 때 아래의 결산정리사항 반영 후에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단 월할 상각을 가정할 것. 이런 스타일의 질문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니까 현재 결산정리하기 전에 당기순이익을 계산해 보니까 20이래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 결산정리사항을 하면 이 당기순이익이 얼마가 될 거냐 이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인지 감소시키는 것인지 판단해 주면 돼요. 자, 4월 1일 날 사무실 일부를 임대하고 1년분 임대료 내년 3월까지 8만 원을 수령한 후에 부채로 처리했다. 하하. 선수 수익으로 처리했다 이 말이에요. 부채가 선수 수익이죠. 그러니까 차변에 현금 8만 원, 대변에 임대료 이게 수익을 발생 안 시키고 선수 수익. 그런데 여기는 선수 수익은 3달치만 잡아야 되잖아요. 내년도 임대료는 3개월치밖에 없잖아요. 내년 3월 31일까지니까. 선수 수익을 너무 많이 잡았죠. 그래서 우리는 4월부터 12월까지 9달치죠. 9개월치는 선수 수익을 빼가지고 뭘로 잡아야 돼요? 임대료 수익으로 잡아야죠. 9개월치를. 임대료 수익 발생을 해야 됩니다. 단기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익을 발생시키니까 당기순이익은 증가하죠. 이건 증가. 얼마를 증가시켜야 될까요? 자, 1년치가 8만 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8만 원을 가지고 9개월치 계산하는 방법 아세요? 1년치 8만 원. 그럼 8만 원 곱하기 9 나누기 12 하면은 9개월치 임대료가 나오는 거예요. 8만 원 곱하기 9 나누기 12. 12분의 9예요. 그러니까 9개월치 임대료가 얼마냐 하면 12분의 9. 이렇게 하면 6만 원 나와요. 6만 원이 어떻게 돼요? 이익이 증가한다 이거예요. 6만 원 플러스. 다음 두 번째 결산정리. 9월 1일 날 사무실에 1년분 화재보험료 내년도 8월 달까지 보험료입니다. 3만 원을 지출하고 비용으로 다 잡아버렸네요. 근데 요 8개월치는 단기 비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비용을 취소시켜야 됩니다. (8개월치는) 단기의 비용이 아니니까 비용을 취소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비용을 취소시키면 이익은 어떻게 돼요? 플러스. 이익이 증가해요. 비용을 취소시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얼마치를 취소해야 되느냐? 8개월치. 내년도께 보험료가 8개월치니까. 자, 그러면 1년분 보험료가 3만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3만 원을 가지고 8개월치 보험료를 계산하려면 3만 원 곱하기 8 나누기 12 하면 되죠. 네. 자, 3만 원 곱하기 8 나누기 12 했더니 2만 원 나오네요. 2만 원. 2만 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비용 취소시켜야 돼요. 분계는 차변의 선급비용 2만 원 자산 증가시키고 대변의 보험료 2만 원.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자, 그래서 2만 원 플러스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까 6만 원에 2만 원, 8만 원을 플러스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28만 원이 답이다. 답은 4번입니다. 자, 6만 원과 8만 원 분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6만 원 계산되는 건 확인됐죠? 2만 원 계산되는 것도 확인됐죠? 네. 그러면 이제 분계를 한번 해보자. 분계. 네. 이게 지금 이것이 분계가 필요한 건데, 자, 9번 문제에서 여기에 대한 분계, 6만 원을 분계를 해야 된다 그랬죠?
12월 31일 날 결산 수정 분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 전표에다가 여러분 입력하지 않습니까? 부채로 처리했기 때문에 1년분 임대료를 수익으로 6만 원을 발생시켜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선수 수익 6만 원을 부채 감소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대변은 임대료 6만 원 수익을 발생시키는 분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 수익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거예요. 순이익은 증가한다. (12월 31일) 일반 전표에다가 이렇게 입력해야 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 이 두 번째 결산 수정 분기는 계산하니까 2만 원 나왔죠? 조금 전에 이 사건 이게 2만 원 나왔잖아요. 요 분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12월 31일자 일반 전표에다가 차변에 선급비용 2만 원, 대변에 보험료 2만 원. (8개월치가) 단기의 보험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의 비용에서 취소시키는 거예요. 자, 차기 거 보험료는 자산으로 잡아놓고 단기의 보험료에서는 비용을 취소시키는 거예요. 비용을 취소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이익을 증가하죠. 순이익은 비용을 취소시켰으니까. 그래서 아까 8만 원을 더해줘야 된다. 분계까지 가능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분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9번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네요. 제가 보니까 이 이게 46회죠. 46회 이론이 좀 문제가 짜게 나왔어요. 네, 여러분 이런 스타일의 문제에서 어제 여러분 실력으로 풀었을 때 10개 맞췄다. 실력 괜찮은 사람이에요. 네, 이거 다 어려운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9번까지 풀었을 때 한 3개 정도는 상당히 집중력을 가지고 풀어야만이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개정 과목 중 영업손익 계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여러분 영업손익을 계산하려면요 어떤 것이 영향을 주느냐 하면은 매출액하고 매출 원가하고 판매 관리비까지 영향을 줍니다. 손익계산서 구조 알고 있죠?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이익. 다시 판매관리비를 빼면 그게 영업이익이죠. 그래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이자비용이죠. 왜 이자비용이냐? 이자비용은 뭐죠?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이기 때문에 영업손익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답은 2번입니다. 손익계산서 구조를 알면 이 문제는 딱 답이 보이죠.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거 접대비하고 감가상각비는 판매관리비예요. 다음에 11번. 자, 11번부터 15번까지는 무슨 문제예요? 부가가치세 이론이다. 부가가치세 이론. 부가가치세 이론이 잘 돼 있는 분은 11번부터 15번을 먼저 푸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네. 1번부터 여기 그 10번까지가 재무회계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재무회계 이론이 튼튼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전부 어려워요. 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이론에 강하다면 이거부터 먼저 풀어요.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거 재화의 수입이네요. 여러분, 근로를 제공하는데 부가가치세가 있나요? 아닙니다. 네. 자, 3번이에요. 금전에 대여. 은행에서 금전 빌려주죠, 돈. 은행하고 보험은요, 면세 사업이에요. 네, 부가가치세 없어요. 예, 금융업과 보험업은 면세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4번에 용역의 자가공급. 용역의 자가공급은 존재는 하지만 과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의 간주공급은 과세하지 않는다. 예, 우리 용역의 공급에서 배웠어요. 자, 재화의 수입은 과세하죠. 자, 그러면 용역의 수입은 과세할까요, 안 할까요? 과세 안 합니다. 용역의 수입도 과세가 없어요. 재화의 수입만 과세합니다. 다음에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장기할부 판매의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맞죠? 사업상 증여의 경우는 재화를 증여한 때. 맞죠? 폐업 시 잔존재화는 폐업 후 재화가 사용되는 때 아닙니다. 폐업 후에 재화가 언제 사용되는지를 과세관청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폐업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고 과세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폐업하는 때. 3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무인 판매기는 공급 시기가 언제죠? 예, 현금을 꺼내는 때. 현금을 꺼내는 때. 맞습니다. 다음 13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 도소매업이고 22년 1기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냐?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해서는 안 되죠? 할부 판매 시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된다고 그랬죠?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된 재화, 도달하기 전에 파손된 재화를 대가를 받을 수 있나요? 과세표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만 원이 여기서는 과세표준에 해당됩니다. 1번. 다음 14번.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 주식회사 한공의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확정신고에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라. 자,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납부세액 계산 방법. 이현정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납부세액은 무엇 빼기 무엇이다? 이현정님? 네. 납부세액은 뭐에서 뭐를 빼가지고 납부하죠? 매출세액에서? 예.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납부하는 거예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납부합니다. 자, 그러니까 가번을 볼까요? 공급이 뭐예요? 매출이라는 거예요. 공급. 예. 대가는 뭐예요? 세금이 포함된 금액을 대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중에 세액은 얼마일까요? 예, 3천만 원. 매출세액이 3천만 원입니다.
합계가 3억 3천이니까 3천만 원이 세금이죠. 공급가액이 3억 원이고. 왜냐하면 부가세는 공급가액이 10%니까. 다음에 납원 매입세액입니다. 2천만 원인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500만 원하고 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 100만 원하고 포함되어 있대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못 받는 것이고 또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 못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요 600만 원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빼줘야 된다. 2천만 원에서 600을 빼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1,400. 예. 자, 그래서 3천만 원에서 1,400 빼니까 1,600이 되죠. 답은 2번이었습니다. 납부세액은 1,600이다. 1,600이죠? 3천만 원 빼기 1,400만 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택시 운송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맞아요. 직수출의 경우에는 발급을 면제받죠. 발급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1번이 맞았네요. 1번. 1번이 답이 되고 2번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에는 반드시 공급연월일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작성연월일을 기재하는 거예요. 공급연월일이 아니고 작성연월일. 주로 소비자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급한다. 소비자 대상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대개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합니다. 소비자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이유가 없어요. 소비자들. 그래서 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자, 1번이 맞았네요.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11번부터 15번은 부가가치세법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여러분 교재에 정리된 거 이론 강의 그것만 충실히 여러분이 잘 소화를 하면 거의 다 맞출 수 있어요. 5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좀 설명을 제가 굉장히 너무 자세하게 했어요. 보니까 지금 1시간 동안 설명을 했는데 15문제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하게 이해를 하시라고 길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